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제가 소개해드릴 그 책은 소설 재미있게 있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이 책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고르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데 이 책은 한 번 절대 읽지 않고 여러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읽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찾기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이걸 찾아서 추천하는 일이 되게 어려운 건데, 이 책은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각 장마다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그 특히 아이들은 뭐 학교나 주변에서 뭐 청소년 그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그 책을 한번 읽으려 그럴 때 200페이지 전후로 되는 일반 책들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 두 번째, 한번 시간 내서 정말로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펼쳤는데 나한테 안 맞는 글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글들, 글밥이 짧은 것들만 이제 소화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긴 소설을 읽기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소설을 손을 대는 그런 그 책들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음, 정말 소설을 안 읽는데 소설을 재미있게 읽는 그냥 방법을 써놓은 이 책인데, 이게 문학집이에요. 완전히 이 글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은 꼭 사봤으면 좋겠고, 또 이 조현행이라는 이 저자분의 책들 제가 지금 두 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독서의 궁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평 잘 쓰는 법. 이거는 글 쓰기에 대한 책이고, 이거는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이라는 두 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두 권을 읽으면서 이분 거는 다 사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글이 수려하고 글이 상당히 잘 쓰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번 이 책, 이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이라는 이 책은 각 장마다 정리해 놓은 글조차도 문학적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읽었을 때 우리가 감동된다, 이거 계속 내가 또 읽고 읽으면은 상당히 내 마음에 좋겠네 라고 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짧게 한 두 개 정도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소설이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시간과 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장소와 힘든 시간과 힘든 사람과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내나를 보면은, 놀랍게도 그 상황,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벗어나면서 그런 해결책을 많이 찾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떨어져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가면 그 여행하는 곳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면 내가 살았던 장소와 비교되면서 내 장소에 대한 어떤 해답이나 지혜로운 어떤 정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주도 갑니다. 그럼 제주도 바닷가를 보면서 내 삶이 어땠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벽에 붙은 파리 효과, 객관화, 이런 용어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즉 나는 내가 나와 있을 때는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이 가장 현실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지역이라는 건 내가 살지 않는 곳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대인관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비현실이 훨씬 많죠. 거기는 꿈과 같은 거고, 내가 실제로 거기서 살아가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 시간, 대인에 대해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바로 소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현실을 더 인식을 잘할 수 있는 것. 뭐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제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고 있는 내 상황에서 잠깐 나와서 나를 볼 수 있는 힘,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에서 오히려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문장에 상당히 통찰을 주는 문장들이고요. 이런 문장들, 뭐 더 좋은 문장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제가 한번 소개하고 설명하기에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을 살아간다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그렇죠? 우리는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있냐? 가족들, 특히 우리가 가족들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들, 특히 감정의 쓰레기도 있는데요. 이제 생리심리학에서는 콩팥 위에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죠. 이게 분비가 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몸이 짜증나니까 그 짜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뭔가 내가 갖고 있기는 너무 벅차고 힘드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내가 쉽게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그들을 여기고 내가 던져버리는 거죠. 이거를 투사라 그러죠. 공을 던지는 건 투구인데 감정을 던지는 건 투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보통 가족끼리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오히려 해결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가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어렵죠. 혹은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As time goes by, 시간이 쭉 흐르면 오히려 더 감정 쓰레기통으로 서로 쓰다 보니까 감정 쓰레기가 꽉 차서 더더욱 힘든 거죠. 이럴 때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책이 나오고 뭔가 갈등이 풀리는 어떤 방법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혹은 그 반대편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글을 잘 쓰고 있어요. 가령 지옥을 설명하려면 천국을 그려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 바깥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글로 이렇게 글 쓴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이게 필력인데, 정말 이분이 얼마나 많은 그 글쓰기를 해왔는지의 그 공력이 느껴지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현실을 비추는 상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을 통해, 그러니까 소설은 픽션이죠. 요즘에는 현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걸 팩션, 팩트,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픽션, 그 허구를 쓰는 그런 소설들을 팩션이라는 용어도 이제 쓰긴 하는데요. 어쨌든 현실을 비추는 상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현실을 더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심상화라는 말도 하거든요. 아직 내가 어떤 걸 이루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하루에 매일 10분 정도 내가 상상을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저렇게 할 거야. 나는 분명히 나중에 저런 어떤 모습을 갖출 거야 라는 심상화를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이게 현실에 더, 그 비현실이 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심상화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보통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시댁에 갔는데 일어나라고 이제 보통 뭐 명절 당일 전날이요. 그럼 그 전날에 이제 뭐 적을 굽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죠. 내일 좀 늦게 일어나, 푹 자,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진짜 푹 자는데 아침 새벽 6시 됐는데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써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또 설거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푹 자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잠이 안 오겠죠. 너무 힘드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푹 자, 괜찮아, 늦게 할 테니까 자라고. 절대 자지 못하죠. 그러면 머릿속에 뭐라고 하죠? 6시 전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알람을 6시에 맞춥니다. 그러면 알람 6시에 맞춘 알람보다 놀랍게도 6시 전에 일어나야지 하는 이 내 생각, 심상법이 더 이깁니다. 그래서 6시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저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현실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모두 관여합니다. 상당히 이 글 한 문단을 보면서 아깝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나가지 말고 그 맛을 좀 계속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또 주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26페이지, 27페이지의 글이 독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서적 독서와 사유적 독서에 대해서 구분하는 이 글도 나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이지만 독서법, 독서심리,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독서심리 치료를 좀 오래 해왔는데 이 책들을 많이 좀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좀 길긴 한데 짧게 얘기 드릴게요. 요 글을 잠깐만 읽어보드릴게요. 소설을 읽고 난 후 우리가 갖는 느낌과 생각들은 대개가 정서적 차원의 반응들이다. 뭔가 책을 읽다 보면은 감정을 이입시키죠. 주인공에 우리가 감정을 시키고 악역에 내 주변의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똑같네 뭐 이러면서 감정을 엠퍼시라고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책이 재미있다 없다와 같은 간단한 느낌에서부터 책에서 받은 위안이나 감동, 책과 관련된 어떤 기억과 추억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소설 읽으면서 보통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정서적 독서라고 부른다. 즉 정서,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우리 뇌도 1층, 2층, 3층 크게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1층은 뇌간이라 그래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손을 잡고 뭐 앉아서 이제 읽는 이런 자세와 관련이 있지만 정작 소설 이런 책을 읽을 때는 2층, 3층이 관여합니다. 2층은 변연계라는 뇌 영역으로 감정과 기억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 독서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감정과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예전에 저장해놨던 것을 다시 인출하는 그 기억 작업을 하고 있는 정서적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 글은 어떤 게 나오냐면 제일 위에 있는 대뇌피질, 셀러브럴 콜텍스라는 대뇌피질, 즉 생각, 사유, 어떤 고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의 생각 판단 쪽으로 이제 넓혀지는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배제한 2층의 감정, 변형계의 감정과 기억을 배제한 실제 사실들과 관련된 독서법, 이게 사유적 독서법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글이 나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요, 상당히 정교한 글이고 섬세한 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는 다른 독서가 있는데 책을 읽은 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 빼고 여기서 확장된 시각으로 이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려는 사회적 차원의 독서가 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어떤 집단과의 관계, 나와 어떤 사회적과의 관계를 다루는 차원의 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사유적 독서라고 부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히 이렇게 글을 잘 구분해서 장르별로 혹은 언어적 유희도 넣으면서까지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너무 글을 잘 쓰십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에 소개드리는 이 독서의 궁극 서평 잘 쓰는 법, 이게 이제 그 글쓰기와 관련된 책인데 이것도 제가 따로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부 글들을 소개하면서, 이 책은 소설을 안 읽는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소설을 한 권을 1년에 단 한 권을 읽더라도 어떻게 읽는 것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글 하나만 좀 읽고 갈게요. 27페이지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유하는 독서는 질문하기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합니다. 질문할 때 이 질자가 뭐냐 하면은 모양 그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 모양이나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은 뭔가가 해답을, 그림과 모양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내가 전문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모양과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묻는 것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그림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독서를 할 때 진짜 사유적 독서를 하는 것은 질문하면서 독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책에는 뭐가 있다?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그 그림을 실제 사실에 기반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정보와 어떤 명확한 어떤 글이 있는 것이 바로 책이다. 그런데 소설은 내 삶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저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라는 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소설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상황이 저런 상황이 나한테 오더라도 이렇게 이 소설에 나왔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면 좀 잘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해답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와우.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고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르게 발견하게 될 질문들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이 책.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조현행이라는 이분, 문학 서평가이시고 독서 칼럼니스트. 저도 칼럼을 그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저도 한 200편 이상은 썼는데, 이분의 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저도 칼럼을 쓸 때의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 좀 제가 제대로 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분은 이제 대학원에서 현대문학 전공을 박사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글이 상당히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글을 쓰면서 부드럽지만 정확한 글, 부드럽지만 명확한 글을 이제 쓰는 거죠. 명확. 제가 지금 명확이라 그러는데, 내가 좀 어두운 상황에서 불을 밝히듯이 밝혀주는 글들을 명확한 글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 쓰십니다. 여태까지 이제 쓴 책들이 독서 동아리, 나는 문학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소설들, 그리고 서평 잘 쓰는 법. 제가 서평 잘 쓰는 법, 독서의 궁극 서평 잘 쓰는 법, 이것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책은 지금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 그 밑에 작은 소제목으로는 발견하고 창조하는 소설 읽기라는 부제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책 중에 좋은 책을 고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책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시간도 아끼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나의 삶을 위로해주는 도구를 찾는 거다. 도구를 가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상담사를 옆에 한 명 둔 거나 마찬가지다까지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늘 얘기 드리죠. 이 정도의
책 한 권 이 가격은 사실은 우리가 밥 한 끼, 요즘에 휴게소 이런 데 가면은 10,000원 아래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지금 워낙 이 식비가 올라가지고 식당에서 10,000원짜리 아래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요즘엔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집에서 잘 먹고 또 밥을 도시락을 싸서 다닐 정도로 직장인들도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한 끼를 오히려 이 책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마저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책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